먼저 이제 우리가 4대1 큰 점수 차이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좋았던 점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점도 공존하는 경기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원하는 공격 패턴으로 득점을 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우리가 원했던 패턴대로 득점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의 전술을 살펴볼게요. 오늘 경기는 우리가 4-4-2로 나왔어요. 오늘도 투톱을 활용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손흥민과 황의조, 왼쪽에 정우영, 오른쪽에 권창훈, 중원에 고승범과 백승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벤투 감독이 지난 파라과이전에서도 보여줬듯이 벤투 감독은 전방에 공격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 보내는 걸 좋아해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그리고 오늘도 이 이집트가 일단은 1군 멤버로 오지 않았고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력상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을 썼느냐, 파라과이전하고 아주 흡사해요.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황의조가 높이 올라가고요, 정우영과 권창훈도 높이 올라가줍니다. 그러면서 지난 파라과이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경기도 상대의 수비라인 앞에 공격수들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1열로. 그리고 정우영과 권창훈이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볼 수 있었던 건 고승범이 수비라인으로 내려가주면서 3백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경원과 김현건이 살짝 벌려주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형태, 딱 이런 형태가 오늘 우리 경기의 포메이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벤투 감독이 무엇을 원하느냐, 벤투 감독이 이러한 전형을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전방으로 선수를 최대한 올려놓고 여기서 벤투 감독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으로 선수들이 좁혀가면서 수비를 중앙으로 몰리게 만들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풀백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장면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득점이 우리가 원하는 공격 패턴이었다는 게, 반대편 측면에서 김진수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볼을 보내줬고요. 그리고 김진수가 크로스를 올려서 거기서 득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공격수들을 전방에 많이 배치돼서 상대 수비가 측면 공간을 막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이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통했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공격 패턴이 무엇이냐, 전방에 이렇게 4명의 공격수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뭔가 미식 축구 같은 느낌, 공격수들이 전방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4명의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한 번에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계속. 벤투 감독이 원하는 공격 패턴은 공격수들이 전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후방에서 패스를 보내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침투한다. 요게 이제 벤투 감독의 전술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오늘 롱패스가 너무나 부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에 벌려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결국에는 후방에 있는 4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승호나 뭐 수비라인에서 패스를 보내주거나 할 때 좌우 측면으로 보내주는 패스도 부정확하고, 두 번째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보내주는 롱패스도 부정확합니다. 이 롱패스가 부정확하면 이 전술의 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경기를 보면 백승호 선수가 전방으로 패스를 많이 뿌려줬거든요. 뭐 패스 미스도 많았지만 좌우 측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나 하면서 패스를 가장 많이 뿌려준 선수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롱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정확도가 좋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일단은 이렇게 4명의 공격수 그리고 좌우 측면에 풀백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사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경기도 공수가 분리된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수가 머니까 중원을 거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이 되면서 이집트가 한국이 어떤 패턴을 원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집트가 파악을 해서 좌우 측면 공격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풀백들을 딱 한 명씩 마크해주고 전방에 달려나간 선수들을 한 명씩 다 마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을 잡아줬을 때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패스를 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방에서 볼을 돌리죠. 그리고 중원을 거쳐가려고 해도 중원의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빈도가 훨씬 많았고 우리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중원을 거쳐가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의 공격 패턴에서 느껴졌던 부분이 공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는 거거든요. 앞선에 공격수를 많이 배치했는데 이 공격수들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수가 전방에 많은 것만이 공격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패스, 그리고 상대 수비가 대처할 수 없도록 빠른 패스가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빠른 패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를 뿌려주고 싶어도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패스 루트가 없고, 그러면 중원을 거쳐가야 되는데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머니까 패스를 거쳐갈 수도 없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롱패스가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패스가 끊겼죠. 그래서 끊겨서 미드필더 지역으로 볼이 떨어지는데 중원 라인에 선수가 없어서 상대 이집트 선수들이 볼을 받은 이후에 역습을 나갈 수가 있어요. 세컨드 볼을 우리가 거의 못 따냈거든요. 그 롱패스를 보내주는 팀들 생각해보세요. 벌리 같은 팀들, 벌리가 그냥 단순하게 롱패스만 보내준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키 큰 선수를 향해서 뻥뻥 차주고 거기서 이제 공격이 안 되면 공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리 같은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유는 물론 이번 시즌 강등을 당했지만 롱패스를 통해서 머리에 맞춰놓고 떨어질 때 세컨드 볼을 가져와요. 그게 이제 킥앤러시의 기본이거든요. 롱패스만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세컨드 볼을 가져오는 게 롱패스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우리가 공수가 되게 머니까 롱패스를 보내줬을 때 볼을 경합하다가 볼이 떨어졌는데 볼을 받을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컨드 볼을 이집트가 가져가고 여기서 그냥 이집트가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전개할 때도 중원에 선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집트의 공격을 허용했죠. 역습을 너무나 많이 허용했어요. 근데 중원에 선수가 없어서 역습을 허용한 경기가 단지 오늘 경기만 아니죠. 칠레, 파라과이, 오늘 이집트 이렇게 투톱 전략을 사용했었는데 중원에서 역습을 끊어줄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 역습을 당했어요. 그리고 파라과이전에는 알미론이라는 아주 뉴캐슬에서도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알미론이라는 아주 좋은 공격수가 있으니까 역습을 못 끊어서 우리가 실점을 했죠. 근데 칠레전이나 오늘 이집트전은 주요 선수들이 많이 못 왔죠. 그러니까 역습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실점을 안 했지, 상대팀의 역습의 정확도가 조금만 높았어도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 전술에서 아주 안 좋았던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수가 분리된 축구를 했을 때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는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포르투갈, 우루과이는 당연히 제외하고 가나를 생각해보세요. 가나는 아예우 그리고 뭐 기화를 한다면 이냐키 윌리엄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오도이도 뭐 얘기가 나오죠.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팀이란 말이죠. 가나도. 우리가 가나를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다가 공수가 분리됐을 때, 그리고 역습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실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는 굉장히 위험한 전술 중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김민재가 없고 정우영도 없고요. 근데 월드컵이란 무대는 수준도 높고 좋은 공격수들도 많은데 선수 개인에게 그 수비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팀적으로 뭔가 역습을 저지할 수 있을 만한 플레이가 필요한데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오늘 이집트전까지 너무 역습에 대한 대비가 안 된 모습이다. 그리고 볼을 전개할 때 우리가 공수가 벌어져 있으니까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 손흥민이 내려와요. 공수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중원을 거쳐가지 못하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확실히 이집트가 우리 공격 패턴을 확실히 알아서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패스를 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볼을 돌리는 플레이가 계속되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손흥민의 전반전 터치맵이에요.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잡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거는 우리 공수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손흥민이 풀어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터치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도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걸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이 자신의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 내에서도 가장 볼을 잘 다루고 가장 패스를 잘하는 선수라서 뭐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역할은 전방에서 득점하는 역할이고요.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 이건 토트넘에서도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에요. 우리 대표팀에서는 잘하지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 주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 이때 공간이 생기면서 공간으로 침투하고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라는 건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을 내려서 쓰는 건 우리가 오늘 투톱 전략을 사용했잖아요. 투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손흥민을 투톱에 배치하면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손흥민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보면 투톱을 쓸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죠. 굳이 우리가 손흥민을 투톱에 배치하면서 미드필더 숫자 한 명 줄이고 중원 싸움 안 되는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어차피 손흥민을 측면에 배치시켜서 내려오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6월 A 매치에서 투톱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투톱 전략이 공수도 분리가 돼 있고 미드필더 싸움은 안 되고 그리고 벤투가 원하는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플레이도 안 되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 라인이 멀어지니까 손흥민이 오히려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고 이러한 점들을 보면 벤투 감독이 원하는 투톱 전략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투톱 전략이 단점도 많아 보인다. 이렇게 오늘 경기 그리고 이번 6월 A매치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